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 냉동식품 등 간편식을 이용하는 현대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끼의 식사로 고생한 하루를 보상받기도 할 텐데 음식에 이물질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면 입맛도 뚝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 위생관리와 먹거리 안전 문제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소비자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식품으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데도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식품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식품을 만드는 첫 단추인 제조 가공업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식품위생 관련 법령과 식품위생 위반 사례를 통해 관리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며 식품위생은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식품위생은 농축수산물을 식품원료 단계부터 생산, 수확, 저장, 제조 및 가공, 유통, 수입, 판매, 조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시행되고 식품 자체뿐만 아니라 식품 첨가물과 식품을 다루는 기구, 식품을 담는 용기, 그리고 식품을 포장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식품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까요? 첫째, 식품은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위해 요소가 함유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둘째, 식용으로 사용하는 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식용을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제품 특성에 맞는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관능적으로 양호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법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식품위생법 제3조와 관련해 시행규칙 제2조에서 위생적인 취급 방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 기본안전수칙은 위생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기본안전수칙에서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이 지켜야 하는 주요 준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 수불 관계 서류는 3년간 보관 유지하고 제품 거래 기록은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관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영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넷째,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1년마다, 마시는 용도의 식품은 6개월마다 수질 검사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 생산 제품의 품목별로 자가 품질 검사를 해야 합니다. 여섯째, 영업자는 식품위생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합니다. 일곱째,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여덟째, 냉동 냉장시설 및 가열처리 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홉째,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열째,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용 기계기구 및 음식기의 세척 살균 등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메뉴 퀘사디아. 지금 보시는 사진은 퀘사디아를 만들 때 사용되는 빵입니다. 이 빵에서 무려 약 19mm 크기의 철사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는데요. 빵을 먹다가 입안에 철사가 들어간 상황을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물이 검출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반찬으로 나온 열무김치에서 개구리의 사체가 나오는가 하면 냉동만두에서 장갑 혼입 이물 사고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물이 섞여 큰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시설 및 제조 관리 과정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설 관리나 제조 시 관리가 되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식품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 제조 가공실, 조리실, 포장실 등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공조시설, 냉장시설, 원료 보관 창고도 관리가 잘 되어야 하며 원재료와 부재료는 소비기한을 확인 후 사용하고 선입선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금속, 비닐, 플라스틱 혼입 예방을 위해서는 제조기계, 작업 도구, 플라스틱 용기 등 사용 전후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원재료 비닐 포장은 사용 전에 완전히 제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카락 혼입 예방을 하기 위해서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종사자 머리 전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위생모를 머리카락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해줍니다. 실제로 빵에 이물이 들어간 사고의 경우 오븐 트레이 세척 과정 중 세척용 철솔에서 철사가 빠져 제품에 혼입이 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제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목 제조 정지 7일, 그리고 회수 폐기 조치되었습니다. 이처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자가 해당 식품이 더 이상 유통, 판매, 사용되지 않도록 회수해야 하며 관할관청에 회수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제품의 변질, 품질 불량, 이물 발생 등 소비자로부터 불만 사례를 신고받는 경우 원인 조사를 위해 제품명,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 불만 내용을 포함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이물 검출 등 불만 사례를 신고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고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사진, 해당 식품 등과 같은 증거품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소비자로부터 이물 신고를 받으면 해당 관청에 이를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물 보고 조치 방법을 살펴보면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에 속하는 이물 범위를 살펴볼까요? 보고 대상 이물 범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 섭취하기에 부적절한 이물, 혐오감을 주는 이물인데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대상 이물은 유리, 플라스틱, 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로서 3mm 이상 크기를 말합니다. 유리 조각, 플라스틱 조각, 사기 조각, 알루미늄 조각, 칼날, 못, 스테플러 침, 클립, 철사, 바늘, 철 수세미, 나사, 볼트, 너트, 베어링과 같은 물질을 말합니다. 섭취하기에 부적절한 이물도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등 고무류, 나무류, 돌, 모래 등 토사류 등이 있습니다. 혐오감을 주는 이물은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배설물이 있으며 파리, 바퀴벌레 등 위생해충 및 곤충류가 있습니다. 다만 발견 당시 살아있는 곤충은 제외하고 축수산물을 주 원료로 제조한 식품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 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합니다. 특히 혐오감을 주는 이물의 경우 작업장의 위생관리가 안 된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경기도 소재의 한 업체에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보관실 입구 바닥에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나왔고
냉각장치 하부 바닥에 죽은 쥐 사체를 발견했으며 제조실 하단부에 다수의 쥐 분변이 발견되는 등 작업장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식품위생법 제3조 위생적인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어 과태료 1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물 혼입을 예방하기 위해 제조 환경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레 혼입 예방을 하기 위해 방충망이나 배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해 외부 벌레 유입을 차단하고 폐기물 용기는 뚜껑을 잘 덮고 자주 비워서 벌레가 서식 가능한 환경 형성을 방지해 줍니다. 특히 효과적인 방충 방서 관리를 위해서는 발생하는 해충에 대한 일시적인 제어가 아닌 시설 보안 및 위생 관리 등을 통하여 서식 환경을 제거하고 유인 유입 및 침투를 차단하는 예방 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물 혼입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어 커튼 바람이 실내로 불어서 해충이 유입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바람은 실외 방향 15도 정도로 바닥까지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작업장 내부와 외부를 관리할 때 폐기물이 노출되어 있거나 젖은 경우 대량 서식 및 번식할 수 있지만 배출 주기를 단축하고 보관한 덮개를 설치해 젖지 않도록 관리해주면 됩니다. 외부에 나무 팔레트 등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이런 환경에서도 해충이 서식 및 번식을 하게 되는데요. 외부에 적치물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외부에 연결된 출입문 및 방충문이 열려 있어 유입 및 침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출입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밀폐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외부와 연결된 문틈새 등으로 유입 및 침입할 수 있으니 문틈새 등에 고무 패킹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외부와 연결된 환풍기로 유입 및 침입할 수도 있는데요. 외부와 연결된 환풍기에 방충망 및 차단막을 설치해 관리를 해줍니다. 외부와 연결된 환풍기 및 급 배기구 미가동 시 차단막 관리가 필요하며 방충망의 규격은 30메시 이상으로 설치하면 작은 해충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창문 베스트 및 열린 창문으로 유입 및 침입하기도 하는데요. 창문과 창문 베스트에 방충망을 설치해 관리해줍니다. 배수로 및 트렌치 등에 잔사물이 쌓여 서식 및 번식할 수도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해 잔사물 퇴적 여부 등을 관리해줍니다. 배관이 역류하는 구조이거나 밀폐되어 있지 않을 때 침입 및 번식할 수 있는데요. 역류되지 않는 구조로 변경하거나 덮개 등으로 차단해 관리해줍니다. 갈라진 틈새와 파손 부위 및 구멍 등에서 침입하기도 하며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실리콘 및 내수성 재질로 밀폐하고 보완하는 등 작업을 해주세요. 하지만 방충과 방서 포획 설비를 설치할 때도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의 종류에 따른 주의사항을 살펴볼까요? 포충 등 시설은 모니터링이 가능한 포획식 포충 등을 사용해야 하며 빛이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위치 선정을 해야 합니다. 포획이 잘 되는 높이와 모니터링 가능한 높이를 고려해 작업장 면적에 따라 설치하고 개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제조사의 설비 적정 면적을 참고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보행성 해충을 포획하는 트랩 설치 시 작업장 내부 벽면에 설치하고 포획장치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활용하고 물에 젖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화랑국 나방 등 포획을 위하여 포충 등 2회 호르몬 패치 트랩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치류를 포획하는 트랩의 경우에는 출입구 주변 및 건물 외부에 설치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방충, 방서 점검을 하는 주기도 중요한데요. 시설 종류에 따라 설치 위치를 확인해 설치하고 점검 주기와 점검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공업의 작업장의 사진입니다. 식품을 건조하는 열풍 건조기내 녹과 곰팡이가 있고 원재료를 해동, 냉각, 배발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벽면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으며 천정은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게다가 생산기기의 관리가 불결한 상태입니다. 이는 식품 관련 법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문제 영업자의 사례인데요. 식품위생법 제3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해당 업체는 작업장 위생관리 불량으로 50만 원 과태료를 받게 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식품 관련 영업자가 가장 기본으로 지켜야 하는 법령인 것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사례인데요.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할 때 사용하는 제조용 기계, 설비 및 도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보관 방법과 소독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와 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하고 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 어류, 육류, 채소류 등의 원재료를 취급하는 칼, 도마는 각각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제조용 기구, 도구를 넣는 살균 소독기 내부 온도가 낮거나 자외선 전등이 꺼져 있는 경우 미생물 증식이 쉬운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살균 소독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전이나 작업 후에 제조 설비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조 시설 설비의 부품 결속, 페인트 탈락, 깨짐 등 파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제조 시설 설비와 기구나 도구를 세척하고 소독하여 관리할 때에는 온수와 세정제를 사용하여 수동 세척하고 자동 세척기를 사용해 세척한 후 찌꺼기, 물기 등이 남아있는지 확인 후 기구, 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교차 오염 예방을 위해 항상 소독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식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진 속에 보이는 것은 잘 포장되어 보관 중인 냉장만두입니다. 보기에는 깔끔하고 보관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창고는 영하 20도인 냉동창고입니다. 이렇게 냉장으로 보관해야 할 제품을 냉동으로 보관하는 것은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업체는 식품위생법 제7조를 위반했고, 이런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식품을 보관하고 운반하거나 진열할 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 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제품의 표시사항 기준에 따라 냉동 보관을 할 때는 영하 18도 이하로, 냉장 보관의 경우에는 0에서 10도로, 상온 보관 시 15도에서 25도로 보관해야 하는데요. 다만 식육, 신선 편의식품, 훈제 연어, 가금육은 5도씨 이하 보관 등 보관 온도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식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또한 원재료와 부재료의 교차 오염도 관리해야 하는데요. 원료를 개포하기 전 포장재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해 사용해야 교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노출이 된 원료 또는 종사자 등에 의한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는 원료의 표면을 알코올 농도 70% 등으로 소독하여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차 오염 예방을 위해 원료는 위생적으로 개포하고 종사자 손은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 보관이나 운반 과정도 중요하지만 식품 공전상 원료 등의 구비 요건에 맞는 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식품과 식품 첨가물은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제조 가공 기준 및 보존 및 유통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제조 가공 기준과 식품의 유형별 제조 가공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식품 제조 가공업체인 한 공장에서 빵류인 롤케이크 등 8개 품목을 생산하면서 빵류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식품 첨가물인 식용색소 적색 제2호가 포함된 적색 보라색 색소를 사용하여 제조한 후 7개 음식점 지점에 판매한 데다 롤케이크 제품을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식품 접객업소에 판매하면서 표시사항을 전부 미표시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을 위반하거나 표시사항을 전부 미표시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모든 품목은 제품 생산 전이나 제품 생산 시작 후 7일 내 등록관청에 사용 가능한 식품 원료에 대해서 품목 제조 보고를 해야 하며, 제품명, 원재료명, 성분명 및 배합 비율, 소비기한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품목 제조 사항에 대해 변경 보고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원 부재료의 관리가 중요한데요. 원료 사용 가능 여부 및 사용 기준을 살펴보면 식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는 식품 공전에서 사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식품 첨가물은 사용 가능 여부 및 사용 가능한 양 등을 식품 첨가물 공전에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의 전문정보에서 식품원료 목록 또는 공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부재료는 자사의 원부재료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입고 시 소비기한, 운송 차량의 온도, 제품의 파손 상태, 시험 성적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공품은 주기적으로 시험 성적서 등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검수를 거쳐 입고된 원부재료여도 사용 전 다시 한번 확인 후 사용합니다. 또 원부재료의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선입선출 관리를 해야 합니다. 표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입선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선입선출을 위해서는 소비기한, 로트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냉장 냉동고 내 선입선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가 그대로 존재할 수 있고 새로 구매한 원료와 섞인 상태로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입선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선입선출을 위해서는 로트 번호, 소비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냉장 냉동고 내 선입선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가 그대로 존재할 수 있고 새로 구매한 원료와 섞인 상태로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소재의 한 식품 제조 가공업체는 당류 가공품인 슈크림을 생산해 붕어빵 속재료 용도로 판매해왔는데요. 자가 품질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고 주장했으나 단속 결과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품 등의 자가 품질 검사 항목 지정 고시에 따라 정해진 검사 항목 중에서 일부만 검사를 실시하였던 사례입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31조를 위반한 경우로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자는 자신이 제조하고 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 기준과 규격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2년간 자가 품질 검사 성적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식품 등에 대한 자가 품질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고 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 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 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가 품질 검사 주기의 적용 시점은 제품의 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과정 중 특정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가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유통된 경우 신속하게 회수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가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품 회수란 식품위생상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가 해당 식품이 더 이상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거두어 드리는 걸 말하는데요.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한 회수 계획을 수립하고 회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수 대상 식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회수 대상이 되는 식품 등의 기준과 위해 식품 등 회수 지침을 참고하여야 하며 회수사항 발생 시 자체 수립한 회수 프로그램 절차에 따라 회수를 실시하고 관할관청에 미리 보고하여야 합니다.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제조사는 행정처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수 등급은 위해 요소의 종류,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 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 2, 3등급으로 분류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여 회수를 하게 될 경우 관할관청에 제출한 회수 계획량 대비 회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이 감면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한 식품 제조 가공업체에서 제조 판매한 수산물 가공품에서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습니다. 이 식중독균은 오염된 육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발열, 근육통, 오심, 설사 등을 일으키는데요.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인 2025년 3월 21일까지 표시된 제품이나 시료 5개 중 1개라도 양성이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데 이 제품은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외에도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되거나 김치에서 식중독균인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가 검출되어 두 제품 모두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식품 제조 가공업체에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 포도 상구균,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의 특징에 따른 예방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그람 양성 간균이며 통성 혐기성균이자 인수공통 병원균입니다. 주무성 편모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냉정 온도에서도 생존하여 증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냉동 온도인 영하 18도씨에서는 증식하지 못합니다. 토양, 물, 하수, 목초 등 자연환경 및 식품 등에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위장관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위관장성은 9에서 48시간, 위장관을 넘어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퍼지는 침습성은 2에서 6주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합니다. 주로 발열, 근육통, 오심, 설사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수막염, 폐혈증, 유산, 사산 등도 유발하며 노인과 임산부에게 감수성이 높습니다. 주로 이 균이 발생하는 원인 식품은 원유, 살균 처리하지 아니한 우유, 핫도그, 치즈, 소프트 치즈, 아이스크림, 소시지 및 건조 소시지, 가공, 비가공 식육 등 식육 제품과 비가공 훈연 생선 및 채소류 등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살균 안 된 우유를 섭취해서는 안 되고 냉장 보관 온도인 5도씨 이하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고염도, 저온 상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균의 오염 예방이 매우 어려워 식품 제조 단계에서 균의 오염 방지 및 제거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황색 포도 상구균은 그람 양성 구균입니다. 염 농도가 높은 곳에서도 증식하고 특히 건조 상태에서 저항성이 강하여 식품이나 가건물 등에서 수개월간 생존합니다. 단순히 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중에 생성되는 장독소에 의한 독소형 식중독이 발생하기 때문에 60도씨에서 30분의 가열로 균은 거의 사멸되나 식중독 원인 물질인 장독소는 내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사멸하기 위해서는 100도씨에서 60분간 가열해야 합니다. 잠복기는 30분에서 8시간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2시간에서 4시간 후 발병합니다. 주로 구토, 설사, 복통, 오심 등을 유발하나 대체로 2일 이내 소실됩니다. 주로 이 균이 발생하는 원인 식품은 육류 및 그 가공품과 우유, 크림, 버터, 치즈 등과 이들을 재료로 한 과자류와 유제품, 밥, 김밥, 도시락, 두부 등과 복합 조리식품과 크림, 소스, 어육 연제품 등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에 창상이나 화농, 신체 다른 부위에 화농이 있으면 식품 취급을 하지 않아야 하고 식품 제조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기기 등은 청결히 유지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합니다. 또 식품은 적당량을 조속히 제조 또는 조리한 후 모두 섭취하고 식품이 남았을 경우에는 실온에 방치하지 말고 5도씨 이하의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는 그람 음성의 단간균이며 다른 장내 세균은 증식할 수 없는 0에서 5도씨의 냉장고에서도 발육이 가능한 전형적인 저온 세균입니다. 따라서 저온 발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공 포장 내에서 증식이 가능해 식품의 취급 보존에 방심할 수 있는 가을과 초겨울철에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잠복기는 3일에서 7일이나 대부분 2일에서 5일 후 발병합니다. 주로 복통, 설사, 발열, 기타 다양하며 소화에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이 균이 발생하는 원인 식품은 오염된 물, 돼지고기, 양고기, 쇠고기, 생우유, 아이스크림 등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돼지고기 등 취급 시 제조도구와 손을 깨끗이 세척 및 소독하고 저온에서 생육이 억제되지 않으며 균이 0도씨에서도 증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냉장 및 냉동육과 그 제품의 유통 과정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3가지 사례 중 대표적으로 훈제 연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원료 연어 자체가 오염되어 입고되는 경우, 소독 공정의 효과 부족으로 원인균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 원료 연어는 오염되지 않는 상태로 입고되었으나 제조 환경에 제거되지 않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 또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바이오필름에 의하여 원료 등이 교차 오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식품 첨가물로 지정된 것을 사용해 소독해야 하며 차와 염소산 나트륨을 사용할 경우 소독은 200ppm가량의 유리전류염소에 소독 수량은 원료 투입량 대비 10배 이상으로 5분간 침지하여 최소 2회 소독합니다. 또 제조 환경이 오염되어 있지 않도록 상시 관리해야 하고 최종 소독 헹굼 이후에는 더 이상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SNS와 언론 등을 통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음료인 흑당 버블티. 이 음료 안에 든 필수 원료인 타피오카 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를 가공했던 경기도 소재의 한 업체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것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는데요. 무려 그 횟수도 4회에 걸쳐 총 200kg을 제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소비기한 경과 원료를 식품 제조 가공에 사용해 영업자의 준수사항인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식품 제조 후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이지만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그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동안은 섭취가 가능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었는데요. 소비기한은 안전성에 중점을 둔 개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기존의 유통기한은 보통 식품의 맛, 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해 실험한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60에서 70%로 설정했지만 소비기한은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80에서 90%로 설정한 것인데요. 이렇게 소비기한 표시제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식품 안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 유통기한 개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즉시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소비기한 표시제로 식품의 실제 섭취 가능 기간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보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식품 관련 종사자들은 새로 개정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이해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소비기한을 주 표시면 또는 정보 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 표시 위치를 명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후면 상단 표시일까지, 제품 측면 표시일까지 등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유통업체에서 판매 시 소비기한 표시 제품은 언제까지 판매가 가능할까요?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 날짜까지 소분, 운반, 진열, 보관, 판매, 섭취가 가능하며 이를 경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을 폐기해야 하며 소비기한을 품목 제조 보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을 폐기해야 합니다. 또 소비기한을 변조한 경우 단 한 번만 위반하더라도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을 폐기해야 합니다. 소비기한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하거나 가공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운반,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기한이 경과되어 폐기하기 위하여 보관 중일 경우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다른 제품과 구분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는 소비기한 경과 원료를 식품 제조 가공에 사용해 영업자의 준수사항인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위반한 경우 받는 처벌은 영업정지 15일간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소재의 한 식품업체를 단속해 현장 조사한 결과 판매한 제품의 정보 표시면에 식품 유형, 제품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품목보고 번호 등 식품 정보를 전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을 폐기해야 했고, 동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습니다. 표시 대상 식품에 대해서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 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 등이 틀리거나 누락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식품 등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표시가 필요한 재료는 가금류에 해당하는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1kg당 10mg 이상의 이산화황이 함유된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굴, 전복, 홍합 같은 조개류, 잣 등인데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시국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기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식품 정보 외에도 영양 표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양 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레토르트 식품,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빙과류,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잼류,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 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 영양식품, 특수 의료용도 식품, 장류, 조미식품, 절임류 또는 조림류, 농산 가공식품류, 식육 가공품, 알 가공품류, 유가공품, 수산 가공식품류, 즉석식품류, 건강기능식품, 마지막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 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입니다. 이 식품들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을 표시해야 하고, 영양 표시나 영양 강조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 제조 방법, 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 또는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1.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 업체에서는 일반 식품을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제품의 허위 과대 광고 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절대 허위 과대 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전문 정보, 식이약 허위 과대 광고, 적발 사례 메뉴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식품에 빠져서 안 될 요소 중 하나는 물입니다. 때문에 식품을 가공하고 제조할 때 사용되는 지하수는 수질 검사 과정이 필수 항목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과자류 전문 생산업체에서 과자 반죽에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 검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 세균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데요. 문제는 검사 결과를 받은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지하수 수질 검사 재검사를 의뢰해 검사 결과 통보하기 전인 1개월 동안 수질 검사 부적합 지하수를 이용하여 과자류 37종, 초콜릿 가공품 1종, 총 44톤 상당을 생산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한 것으로 영업등록 취소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제조, 가공 등에 사용하는 물은 1년마다 수질 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시설 개수 명령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수질 검사를 검사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질검사 대장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영업자와 종사자의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감염성 질병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진받아야 하며, 검진 결과 질병이 있는 사람은 식품 제조, 조리 등 식품위생 분야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건강검진일이 기준이 아닌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을 기산하여 산정합니다. 즉, 최초 건강진단을 2023년 3월 10일에 실시했다면 유효기간은 매년 3월 10일까지인 것입니다. 검사기간 중 사고 등으로 유예 적용 시 검사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식품위생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존 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지휘승계를 받는 자 모두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 대상자는 8시간, 기존 영업자는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으로 이뤄지며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은 매년 이수해야 하며 위생교육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가급적 연말보다는 연초에 교육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작업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마스크 등 위생복장을 착용하기, 위생복의 이물을 제거하기, 손세척, 건조, 소독을 철저히 하기, 시계, 반지, 귀걸이 등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기, 작업장 이동 시 교차 오염 예방을 철저히 하기 등 개인의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의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생복이나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식품 제조 가공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식품위생 위반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올바른 위생관리는 단지 법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손님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의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식품위생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